몽실 언니, 권정생. 일본이 전쟁으로 망하고 나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다. 35년 동안의 서름을 한꺼번에 씻은 듯이 벗어 던지듯이 모두가 들뜬 기분으로 얼마 동안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야 했다. 만주나 일본 같은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줄지어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조국의 풍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쌀쌀했다. 그래서 해방된 조국에 빈몸으로 찾아온 그들은 살아갈 길이 없었다. 귀국 동포라는 말은 라디오나 신문 같은 데에서만 쓰이고 보통은 일본 거지, 만주 거지라고 불렀다. 몽실 언니도 그 거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직 언니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어린 꼬마 몽실이네는 아버지 고향 근처 살강마을 어느 농사꾼집 겹방살이를 했다.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꼭 1년 만인 1947년 봄이었다. 몽실아, 어서 가자.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나서 밀양댁은 몽실을 재촉했다. 엄마, 어디 가? 아무 데 가면 왜? 인제 가면 안 와? 밀양댁은 대답이 없다. 몽실은 궁금했다. 아무래도 이 길로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끌려가면서 몽실은 무섭기도 했다. 윗방 아줌마한테도 아무 말도 않고 가? 시끄럽다. 그냥 가면 되는 거다. 몽실은 그제야 알아차렸다. 어머니 밀양댁은 지금 진짜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을. 냉이꽃이 하얗게 자북자북 피었다. 골목길은 너무도 환하고 따뜻하다. 구불구불한 우찻길을 따라 십리를 가면 장터 마을이 있고 기차 정거장이 있다. 거기서 기차를 탔다. 몽실은 그제야 아버지 생각이 났다. 엄마, 아버진? 말하지 마.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거다. 아버지한테? 그렇다니까. 빈 의자가 없어서 몽실은 줄곧 밀양댁 치맛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정거장이었다. 대합실로 나가니까 웬 키 큰 남자가 우뚝 서 있었다. 얼굴빛이 검고 기운이 세 보이는 남자였다. 밀양댁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몽실은 왠지 그 남자 어른이 싫었다. 몽실아, 응?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인사드려라. 몽실은 멍해지기만 했다. 한 달 전 돈 벌러 집을 나간 아버지가 커다랗게 떠올랐다. 온통 누덕누덕 기어입은 바지가 그지없이 정답던 아버지였다. 자주 어머니와 싸우긴 했지만 역시 몽실의 진짜 아버지는 한없이 가난한 그 아버지뿐이다. 몽실은 자꾸만 울고 싶어졌다. 왜 어머니는 도망쳐 나와 낯선 남자를 따라가는 것인지 얄밉기도 했다. 새로 태어난 아기 이름은 영득이라 불렀다. 영득이는 온 집안의 귀염둥이였다. 특히 할머니는 영득이가 조금만 울어도 밀양댁을 꾸짖었다. 그렇게 몽실은 옆으로 밀려났다. 그냥 밀려난 것이 아니라 몽실은 벌써 이 김주산의 집에서 귀찮은 자식이 되고 있었다. 몽실아, 애기 기저귀 빨아오너라. 설거지해라. 마루를 훔쳐라.
방 좀 쓸어라. 이제 8살인 몽실은 시키는 것을 싫다고도 할 수 없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심부름은 몽실이가 모두 해야 했다. 몽실이 물 떠오너라. 먹어라. 내 가서 떠올게. 애미는 영득이 봐야지. 몽실이 갔다 오너라. 할머니가 다시 한번 말했다. 일어서려던 밀양댁이 주저앉고 몽실이가 나갔다. 물을 한 대접 떠와서는 먹던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무얼 그토록 꼼짝거리냐. 얼른 먹고 밥상 치워야지. 몽실은 얼른 먹으려고 숟갈을 빨리 놀렸다. 그릇 끓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다. 왜 이렇게 야단스럽냐? 계집애가 얌전하지 않고. 새아버지 김주사도 말씨가 거칠어졌다. 몽실은 점점 무섭고 고달파졌다. 조금만 놀고 있는 기미가 보이면 김주사는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안 먹고 할 것이 없으니까 놀기만 하느냐? 몽실은 할머니와 김주사 곁에서 밥을 먹는 것이 무서워졌다. 혼자서 부엌 구석에서 몰래 훔쳐먹듯이 했다. 김주사와 밀양댁이 싸움을 했다. 조금 늦게 장에서 돌아온 김주사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땐 몽실이를 친딸처럼 키워주겠다고 했잖아요. 누가 구박이라도 했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따뜻하게 재워주는데 멋이 불만이요? 너무하셔요. 그 애는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있잖아요. 어디 미워서 시키는 거요? 바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아무리 바쁘다지만 너무 하잖아요. 줬소. 그게 싫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데리고 가시오. 끝내 밀양댁은 참지 못해 울어버리고 김주사가 밀양댁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크게 실컷 울고 싶어도 할머니가 무서워 소리를 죽여 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점점 잦아졌다. 기차를 타고 살강마을이 있는 정거장에 내렸을 땐 벌써 어둑어둑한 저녁이었다. 고모, 왜 살강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버진 이젠 살강에서 살지 않는다. 엄마도 도망쳐 버렸는데 거기서 창피해서 살 수 있겠니? 그럼 딴 데로 이사 갔나? 그래, 저쪽 노로실로 갔다. 어둑어둑한 우찻길을 조금 걸어가다 보니 저쪽에서 어떤 남자 어른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아버지? 몽실은 속으로 외쳐보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정씨가 다가와 몽실을 덥석 안았다. 그러나 몽실은 아버지가 이전처럼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몽실아, 엄마는 죽일년이야. 그러니까 그런 나쁜 엄마는 싹 잊어버리고 우리 둘이서 살자. 아버지가 널 고생 안 시키고 고함도 치지 않을게. 몽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비탈길을 빙 둘러 안쪽 끄트머리에 정신의 조그만 집이 있었다.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정씨가 손수 돌담을 쌓아 지은 집이다. 몽실은 아까 보니 다리를 절뚝거리는데 어디 다쳤니? 몽실아, 아버지한테 다리 보여드려라. 그리고 왜 다쳤는지 들려드려라.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그 높은 처마 밑으로 새아버지한테 때밀려 떨어졌어요. 새아버지가 뭐야? 거기서 아버지라 부르던 것이 버릇이 된 걸 어쩌니? 앞으로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잘 먹고 살려고 가서 병신이 되어 와서 꼴 좋군, 응? 남의 가정을 망쳐놓고 자식 새끼 다리까지 병신으로 만들어 놓는 놈이 어디 있느냐? 내 이놈을 그냥 두지 않을 게다. 이놈아! 정씨의 입술이 실룩거리더니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린다. 몽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고 정씨는 딸을 안은 채 울고 곁에서 보고 있던 고모도 울었다. 몽실아, 네가 어떤 자식인 줄 아느냐? 네 엄마는 매정하게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내가 동경에서 폭탄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네 엄마와 너를 구했단다. 해방 전에 일본에서 폭격으로 식구들이 죽을 뻔했던 것을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밀양댁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해방되었다고 남들이 다 조선 땅에 나오는데 나라고 그냥 일본에 남아 있을 수 있냐? 땅 한 떼기 없는 고향에 돌아와 이 고생을 할 줄 누가 알았니? 그러나 몽실은 외로웠다. 대돌 끝에 오독하니 앉아 눈물을 짓기도 했다. 설움이 북받치면 훌쩍훌쩍 울었다. 한양년 같은 애미가 무엇 때문에 보고 싶다는 거야? 보고 싶거든 당장 가버려! 어느 날 몽실이 바가지 그득히 다슬기를 주워가지고 젖은 치마를 입은 채 돌아오니 손님이 와 있었다. 고모하고 또 다른 낯선 여자였다. 새어머니? 얼굴은 조금 예쁜 편이고 키가 커서 그런지 말라 보였다. 몽실의 예감대로 여자는 고모가 데리고 온 아버지의 새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몽실아, 저 아줌마 마음에 드니? 앞으로 살아봐야 알겠지만 너를 생각해서 좋은 엄마 데려오라고 애를 썼단다. 마음씨는 좋은 아줌마야. 앞으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라. 노루실 북쪽에서 왔다고 해서 새어머니를 북촌댁이라 불렀다. 가난하고 적막한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매만졌다. 몽실의 해진 저고리를 예쁘게 기워주고 아버지의 고무신도 자주 깨끗이 씻어주었다. 몽실은 새어머니와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다. 어머니, 나하고 같이 야학에 안 갈래요? 그래, 같이 가자꾸나. 가물가물한 남폭불을 걸어놓고 모두가 열심이었다. 배운다는 것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머니의 젖은 키를 크게 하고 몸을 살찌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머리가 깨고 생각을 잘하게 한다. 최 선생은 저녁마다 학생들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 가는 나그네는 참 고달픕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가파르고 험한 산길도 있고 때로는 강을 건너고 위험한 벼랑길도 가야 됩니다. 그 고달픈 길에서 어떤 때는 무서운 짐승도 만나고 날강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나그네 길을 우리는 어떻게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누구나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겠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배가 부르도록 밥을 실컷 먹어야지요. 교실한 학생들이 와 하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종남이는 먹을 것만 생각하는구나. 그럼 먹지 않고 무슨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길을 걷자면 우선 배불리 먹어야겠지요. 여러분, 종남이 학생의 의견을 더 들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적지까지의 길이 얼마나 되는지, 험한지, 평탄한지 먼저 가본 사람에게 물어봐야지요. 그러고 나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종남이 학생의 의견은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의견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길을 가자면 그 길의 멀고 가까움과 어느 정도 험한가 평탄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그 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은 물론 우리 마을, 우리 국가의 앞날에 어떤 장애들이 있는가 미리 잘 알아서 튼튼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 인생이란 게 뭐예요? 몽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엔 부촌댁을 보고 물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걸 인생이라 하나 보더라. 팔자하고 비슷하군요. 비슷하기도 하지. 팔자도 먼저 알고 걸어갈 수 있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지. 아니에요. 팔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게 엄마가 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네가 괴롭더라도 참고 열심히 살면 알게 될 거다. 어떻게 사는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야. 최 선생의 인생의 길이란 말을 들은 뒤 몽실은 곰곰이 생각하는 아이가 되어갔다. 자기의 일만 아니라 어머니의 일도 아버지의 일도 그리고 이웃의 살아가는 모습도 눈여겨봤다. 그리고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면서 사람들은 농사일에 바빠졌다. 몽실은 요사이 북촌댁의 배가 자꾸만 불러오는 것을 눈치채었다. 어머니가 아기를 뱄다. 몽실은 영덕이를 가졌을 때의 친어머니 밀양댁의 배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몽실아, 네 동생은 틀림없이 아들일 게다. 엄마가 낳거든 잘 업어 키워라. 응? 왜 대답이 없니? 네, 잘 키우겠어요. 그러나 몽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북촌댁은 배가 불러오는 대신 얼굴빛이 점점 나빠졌다. 움직이는 몸짓이 무척 힘들어 보였다. 아버지 혼자서 일하는데 내가 가만히 놀아서 되겠니?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지. 어머니, 몸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으셔요? 별로 아프지도 않아. 그렇다고 놀고 있으면 편하겠니? 그러나 북촌댁은 어느 날 면장집 보리밭을 메고 와서 그대로 누워버렸다. 먹지도 않고 끙끙 앓기만 했다. 몽실은 흰 죽을 끓여 머리맡에 놓고 숟갈로 떠서 입에 넣었다. 이제 기운이 좀 나는구나. 몽실이가 죽을 쏘아주어서 아주 잘 먹었어. 어머니, 더 누워 계셔요. 내가 어머니 대신 다 할 테니까요. 그래, 고맙다, 몽실아.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몽실이가 기호해 주겠니? 귀여워할게요. 고맙다, 몽실아. 5월이지만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러나 몽실은 북촌댁과 나란히 봉당 끝에 앉아서 별을 보았다. 어머님, 왜 가난한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오셨어요? 우리 고모가 속이진 않았어요? 속이다니, 그대로 다 들려줬어. 하나도 속이지 않았어.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굶어가면서 사는 가난한 집인데도 시집 오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아무래도 고모한테 속았어요. 아니야, 몽실아. 속인 건 고모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랑 몽실을 속이고 있단다. 난 나쁜 여자야, 몽실아. 예? 난 아버지랑 몽실을 여태 속였단다. 난 너희 집에 시집 와서는 안 되는 몸이야. 어머니는 괜한 말씀을 하셔요. 무엇 때문에 속였다고 해요? 북촌댁은 몽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고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다. 19살 때 가까운 읍내 총각에게 시집을 갔어. 살림도 괜찮은 집안이었고 남편은 읍내 우체국에 다녔지. 한 1년 동안 재밌게 살았단다. 그러나 불행은 먼데 있지 않더라. 갑자기 무손병에 걸렸지. 기침이 나고 빨간 피를 토했어. 의사는 남편과 헤어져서 요양을 하라고 하더라. 친정에 가서 1년 동안 병 치료를 했어. 그러나 쉬 낫지 않았다. 남편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지.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어. 그렇게 애써 낳은 아기가 예쁜 계집애였다. 예쁜 계집이라도 괜찮아. 이렇게 무사히 낳아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지 삼신할매한테 감사해야지. 먹을 쌀이 있나? 우리 몽실이가 쌀하고 미역 사놓았어요. 몽실이가? 아버지 계실 때 여쭈었더니 주인집 쌀을 얻어주셨어요. 몽실은 보퉁이에 깊이 감춰뒀던 쌀과 미역을 내놓았다. 에그, 기특토하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남준의 어머니가 쌀을 씻어 안치고 미역을 안쳐 첫 국밥을 지어왔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했다. 배찢장처럼 하얗다가 파랗게 질렸다가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면서 점점 정신을 잃고 있었다. 복촌댁, 정신 차려요. 얼른 밥을 먹어야지. 애기한테 젖을 먹여야 하는데 먹지 않으면 젖이 안 나와요. 아기에게 젖꼭지를 물렸지만 나오지 않았다. 남준의 어머니가 젖꼭지를 비틀어 짜보니 조그만 하얀 물방울이 몇 방울 흘러나왔다. 어머니, 몽실아, 어머니, 어서 일어나 밥하고 국하고 잡수셔요. 네, 어머니. 몽실아, 왜 그러셔요, 어머니? 몽실아. 아기 없고 고모네 집에 찾아가거라. 응? 몽실아. 그러나 앞산 넘어 양지 쪽에 북촌댁은 아무렇게나 묻혔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국군이 쫓겨가면서 낯선 인민군들이 탱크를 타고 건너편 신장로로 유유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몽실은 갓난아기를 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할머니, 어떻게 해요? 아기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어요. 에이그, 불쌍한 것들. 몽실아, 쌀이 아직 있지? 그걸 한 줌만 갖고 오너라. 그 쌀을 입에 넣어 오래오래 꼭꼭 씹었다. 씹은 쌀을 가지고 만든 암죽을 끓였다. 몽실아, 이걸 아기에게 조금씩 떠먹여라. 난남아, 죽지 말고 살아라. 너희 애비 돌아오면 만나봐야지. 할머니, 난남이가 뭐예요? 난리통에 태어났으니 남남이지 뭐니. 아기 이름이야. 너희 아버지 오시면 지어줄 테니 그때까지 그렇게 부르자꾸나. 난남이? 몽실은 아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인민군 정연은 몽실이 달아놓은 태극기가 걸린 상태를 낚아채듯이 쓰러뜨렸다. 동생이냐? 예, 엄마는 밖에 나갔니? 죽었어요. 북촌댁과 울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럼 넌 이 아기랑 혼자 사니? 예, 아니요. 대골 가면 우리 엄마가 있어요. 방금 엄마는 죽었다고 했잖니. 몽실은 대답을 못했다. 너 이름이 뭐냐? 몽실이요. 몽실이? 이쁜 이름이구나. 얘는 난남이요. 난남이? 시간 있으면 이 다음에 올게. 지금은 가봐야 한단다. 몽실은 갑자기 무언가가 가슴 안으로 몰려왔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느꼈을 때만이 외로움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친구든 부모님이든 형제이든 남모르는 사람이든 사람끼리만이 통하는 따뜻한 정을 받았을 땐 더 큰 외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붉은 노을이 온 강변을 뒤덮었다. 따발총을 둘러맨 인민군이 저벅저벅 줄지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타났다. 까치바위 꼴 앵두나무집 할아버지야. 전에 공비였던 아들한테 떡 해주었다고 지서에 끌려갔던 할아버지야. 목숨만은 살려주시구려. 죽이지는 마시구려. 인민군 대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곧 밧줄로 묶인 사람들이 나타났다. 장터 면사무소의 면장님과 지서 순경도 있었다. 깜깜한 몽실의 집 마당에 와서 인민군 여자와 몽실은 거적을 깔고 앉았다. 비행기가 올지 모르니까 불은 켜지 말자. 물이 어디 있니? 미숫가루 좀 타서 먹고 아기도 먹이자. 내가 떠올게요. 몽실이 물을 떠오자 인민군 여자는 재빨리 미숫가루를 탔다. 어두운데도 손놀림이 무척 익숙했다. 난남이는 미숫가루 물이 입에 잘 맞지 않는지 몇 번 고개를 저으며 받아 먹지 않았다. 아가야, 조금만 먹고 기다리면 죽을 끓여줄게. 인민군 여자가 달래면서 몇 숟갈 더 떠 넣으니 난남이는 흡사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받아 먹었다. 난남이는 암죽을 먹고 잠이 들었다. 몽실은 어느샌지 곁에 있는 인민군 여자가 죽은 북촌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 아줌만 어디서 왔어요?
아줌마라 하지 말고 언니라고 불러라. 몇 살이니? 10살이요. 우리 옥순이보다 1살 적구나. 우리 집은 북쪽에 있지. 저 멀리 압록강 근처야. 아주 멀단다. 언니도 국군들과 싸우러 왔어요? 응, 응, 응. 그래. 인민군은 왜 사람을 죽여요? 언제 죽이는 걸 봤니? 아까 해질녘에 압록가에서 죽였잖아요. 앵두나무집 할아버지가 그토록 죽이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앵두나무집 할아버지가 누구니? 까치바위골에 살고 계셔요. 아들이 공비였어요. 뭐라고? 공비라니?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인민해방군이라 해야 한다. 그 할아버지는 전에 산속에 숨어 있는 아들에게 떡을 해주고 닭을 잡아주었다고 지서에 끌려가서 여태 소식이 없었어요, 언니.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지만 인민군 여자는 몹시 슬픈 표정이었다. 왜 그러니?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누가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착한 거예요? 왜 인민군은 국군을 죽이고 국군은 인민군을 죽이는 거예요? 몽실아, 정말은 다 나쁘고 다 착하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그런 거야, 몽실아. 사람은 누구나 처음 본 사람도 사람으로 만났을 땐 다 착하게 사귈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분이나 지위나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된단다. 국군이나 인민군이 서로 만나면 적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지만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단다. 알아듣겠니? 조금밖에 모르겠어요. 그럴 거야. 그러나 언니는 인민군인데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같아요. 새어머니였는데 참 착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난나미를 낳고 그만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새어머니셨구나. 예, 우리 엄마가 아버지 버리고 딴데 시집 갔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니? 어머니가 왜 시집 가셨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도 굶어서 배가 고파 가셨대요. 쯔쯔.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버리고 가셨겠니? 우리 엄마가 나쁘죠?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엄마는 틀림없이 나쁘지 않을 거야. 별이 너무도 많이 나와서 하늘이 온통 꽃밭 같았다. 둘은 잠시 조용히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질레꽃 붉게 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 삭간
그립습니다. 노랫소리가 구슬퍼서 그런지 별빛이 아롱아롱 물기를 가득 머금고 몽실의 눈으로 흔들리며 내려왔다. 몽실아, 언니는 지금 떠나야 한단다. 자는 걸 깨워서 미안하구나. 어디로 가셔요? 또 오셔요? 그건 모른다. 내가 장골 할머니 집에 식량을 좀 두고 갈 테니까 난남이 잘 키우고 꿋꿋하게 살아라. 언니 이름이 뭔지 가르쳐 주셔요. 최금순이야. 뒤에 또 만날지도 모르니까 잘 있어. 최금수는 몽실의 얼굴을 끌어다가 가만히 뺨을 부비었다. 몽실은 아까 낮에 인민군 청년과 헤어졌을 때보다 더 아프게 외로워졌다. 멍하니 어둠 속에 서서 울었다. 을순이가 보리쌀을 바가지에 담아왔다. 몽실아, 그동안 모른 척 했구나. 얼마나 고생이 심했니? 고맙습니다. 몽실은 을순이네 어머니가 부어주는 보리쌀을 귀가 조금 떨어져 나간 헌 바가지에 받았다. 몽실아, 응? 난남이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살자. 응? 아버지 오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니. 나 그냥 이 집에서 살 거야. 난남이하고 둘인데 괜찮아. 남의 자식을 누가 걷어주고 귀여워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난남이가 더 불쌍해질 것 같았다. 몽실아, 그렇게 너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니? 괜찮아. 무서운 건 신세 지는 것보다 나아. 어머나, 넌 어른처럼 말하는구나. 아이들이라도 그런 건 다 알아요. 몽실은 짓거리면서 가슴이 찡하도록 서러웠다. 햇볕은 불덩어리처럼 따갑게 쬐고 비가 오지 않았다. 1년이면 돌아온다던 김씨 아버지는 그 기한인 7월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밀양댁은 농사일에 혼자서 쉴 사이가 없었다. 몽실은 난남이, 영순이, 영득이 셋을 데리고 집을 보고 밥을 짓고 빨래도 했다. 몽실은 남편이 없는 어머니들의 괴로움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뱃골 어머니 밀양댁은 그동안 남편이 돌아온다는 기다림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다. 적막하던 어느 날 밤이었다. 몽실아, 이 다음에 네가 어른이 되면 알 테지만 여자라는 건 남편과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단다. 그 남편들을 순식간에 빼앗겨버린 불쌍한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두가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짐승 같은 나쁜 사람들이 일으켜놓은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것이다. 몽실은 쪼그리고 앉아 꽃을 파는 아이를 봤다. 몽실은 치마 속에 꼭꼭 감춰두고 쓰지 않던 100환짜리 한 장을 만지작거렸다. 꽃 한 가장이 얼마니? 이만큼 한 다발의 식판이야. 이 돈 받고 그 꽃 나한테 모두 팔아. 너흰 부자니? 아니야. 부자도 아니면서 돈 100환을 공으로 주려고 하니? 어디 공으로 주니? 꽃 사는 값이잖니. 이 꽃은 모두 30환어치밖에 안 된다. 꽃을 사려거든 30환만 줘. 그럼 이거 다 줄게.
난 거지가 아니니까 공으로 받지 않아. 누가 거지랬니? 거지 아닌데 왜 돈을 주려고 했니? 우리 엄마는 미국 사람들한테도 얻어먹지 말라고 했어. 누구한테도 공으로 얻어먹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뱃골에서 전보가 온 것은 보리배기가 한창인 음력 5월 초순이었다. 마을 들머리에서 장골 할머니가 기다리고 서 있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몽실아,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전보 쪽지를 내밀었다. 대골, 너희 엄마가 아프단다. 뭐라고요? 몽실은 뗄나무를 머리에 인 채 한쪽 손으로 전보 쪽지를 받아봤다. 어머니 위독, 몽실이 보고 싶다고 함. 송래. 고갯마루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데 어디선가 어렴풋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몽실은 그냥 스쳐버리려다가 귀를 기울였다. 어영 달고요, 어영 달고요. 달구질 소리였다. 집터 다질 때나 묘를 다질 때 부르는 소리이다. 몽실은 그 소리에 끌리듯이 고갯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몽실아, 왜 이제야 오니? 너희 엄마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 줄 아니? 그랬는데도 넌 오지 않아. 못 보고 돌아가셨다.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몽실이는 난남이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와 가슴을 죄었다. 줄 선 사람들은 조금도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았다. 뭐야? 일껏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보름씩 한 달씩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어떤 놈은 빼기 좋아 금방 들어가는 거야?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 세월 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야? 자선병원도 차별이 있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뒷구멍으로 진찰권을 얻어내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세워진 병원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몽실은 저도 모르게 병원 현관으로 뛰어갔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밤이 깊었다. 모닥불을 피우고 물을 끓였다. 그 물을 한 숟가락씩 떠서 먹였다. 정씨는 그러나 물조차 먹지 못했다. 새벽녘 정씨는 숨을 거두었다. 길바닥에서 줄 서 기다린 지 10엿새 만이었다. 비릿하고 우울한 항구 도시는 먹고 살기 위해 서로가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전쟁도 똑같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개인끼리 빼앗고 뺏기는 것부터 좀 더 크게는 집단끼리 빼앗는 것이었다. 더 크면 나라끼리 빼앗기 위해 싸움이 일어난다. 난남아, 그 집 가거든 밥 많이 먹고 언니만큼 건강해야 해. 알았지? 응, 언니만큼 건강할게. 전찻길 쪽으로 제잘되며 난남이는 가버렸다. 몽실이 그토록 악착스레 버텨온 절름발이 병신다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 서러웠다. 그래. 난 앞으로도 이 절름발이 다리로 버틸 거야. 영득이랑 영순이랑 그리고 난남이를 보살펴야 해. 영득이 영순이를 찾아갈 거야. 꼭 찾아갈 거야.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매섭게 사람들을 채찍질하며 몰고 갔다. 조그만 대포집 앞으로 조그마한 자리를 깔고 아주머니들이 장을 버려놓고 있었다. 땅거미가 깔리는 가을 저녁 때였다. 이제 마흔이 조금 넘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콩나무 시루를 거두며 자리를 챙겼다. 기덕이 엄마, 오늘은 왜 먼저 서두르셔요? 내일 나 어디 가려고요? 어딜 가는데? 좋은 데 가셔요?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 모두 뒤에 오셔요. 잘 가요? 기덕이 엄마 몽실은 좁은 시장 골목길을 걸어갔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시장을 벗어나 산비탈로 올라가 나지막한 볼록담집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기덕이가 나왔다.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인 딸이었다. 엄마를 닮았다. 아버진 아직 안 오셨니? 네, 아직 안 왔어요. 나 지금 온다. 아버지 오신다. 기덕이 아버지는 무겁게 메고 온 비닐망태를 내려놓았다. 중학교 1학년인 딸보다 키가 더 작다. 가슴과 등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곱추이다. 수도가에 가서 손발을 씻고 모두 저녁상을 가운데 두고 앉았다. 아, 엄마, 오늘 이모한테서 편지 왔어요. 응? 어느 이모한테서 왔니? 강원도 이모야. 강원도 이모는 바로 영득이 동생 영순이었다. 기덕이 엄마는 밥숟가락을 뜯어 말고 편지를 받아 뜯는다. 엄마, 저녁 잡수시고 읽으셔요. 종일 시장에서 고달프기도 하고 배도 몹시 고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덕이 엄마는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몽실 언니, 그동안 몸성이 계셨어요? 묻었던 여름도 어느덧 다 가버리고 벌써 가을이 깊었군요. 언니, 몽실 언니,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우리 언니. 언니 얼굴 못 배운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형부랑 기덕이, 기복이 모두 무사하겠지요? 이곳 저희들도 모두 잘 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도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가을거지도 다 했습니다. 난남이 병세는 어떤지요? 한번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난남이가 불쌍해요. 어서 완쾌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빌고 있습니다. 오빠한테서 지난번 소식이 왔는데 집배원 생활이 더없이 보람 있다는군요. 모두가 언니 덕분이어요. 언니가 아니었더라면 오빠도 영원히 비뚤어진 인생을 살다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새어머니 잘못 얻으신 거예요. 백골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오빠하고 나하고 한없이 울면서 살았어요. 이젠 지나간 어린 시절이지만 가끔 생각나면 지금도 혼자서 눈물 지어요. 언니, 이번 겨울엔 세상 없어도 언니를 만나러 꼭 갈 거예요. 옥수수 갱엿 많이 만들어 가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길에서 구두 수선을 하신다는 형부한테 따뜻한 저고리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언니 건강과 아이들과 형부 건강을 두 손 모아 빌고 또 빕니다. 언니 동생 영순 올림. 무슨 일이 났대요?
아니야. 너희 외삼촌이 우체부위를 잘하고 있단다. 그것뿐이요요? 그리고 옥수수 갱년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온단다. 너희 아버지 저고리도 하나 사드린대. 아버지, 저고리? 밥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지런히 밥을 떠놓고 있던 몽실의 소중한 남편이자 기덕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걸핏하면 눈물이 찔끔 흘러나와 버리는 요즘의 몽실이었다. 몽실은 묵직한 모퉁이를 이고 새벽 기차를 타러 역으로 나갔다. 난남아 가엾은 것. 한낮이 가까워서 몽실은 난나미가 입원해 있는 결핵요양원에 닿았다. 붉은 황토 언덕길을 걸으며 몽실은 숨이 찼다. 언니, 환자 옷을 입은 난나미가 하얀 얼굴로 저쪽 복도에서 뛰다시피 걸어왔다. 부총댁을 고스란히 닮은 난나미는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불행을 이어받아 고통도 함께 가져야 했다. 난남아 어떠니? 요즘은 밥 많이 먹고 잠도 잘 자니? 응, 언니. 난나미는 몽실의 튼튼한 어깨에 얼굴을 기대었다. 언니이면서 어머니 같은 몽실이었다. 갓난아기 때부터 암죽을 끓여 먹이며 키워준 언니였다. 깡통으로 구걸해온 밥을 먹지 않고 먹여준 언니.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난나미의 핏줄이었다. 부잣집 양내로 갔던 난나미는 많은 귀여움을 받았다. 머리도 총명하고 마음씨도 착한 난남은 여학교를 졸업했고 잘생긴 청년과 결혼까지 했다. 그러나 난남은 병을 앓은 지 10년째. 난남이에게 이제 모든 행복은 사라져 버렸다. 엄마가 날 낳아준 것 고마워. 뭘 새삼스럽게 그런 말 하니? 난남아 어제 영순이한테서 편지 왔더라. 영순이 편지 가져왔어요? 그래, 읽어볼 테니? 그럼 읽고 싶어. 영순이도 언니 닮아서 마음씨가 착하지? 영득이 오빠 참 다행이에요. 한번 만나러 올 거야. 언니, 금년이 아줌마 지금 어디 있어요? 금년이 아줌마 죽었대. 어머나, 기어코 죽었군요.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잖니. 이번엔 그냥 무사히 죽은 것만도 다행이지. 죽는 것도 무사히 죽는 게 있어? 그럼 가장 무사히 죽는 길은 자식들 앞에서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죽는 거지. 금년이 아줌마는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도, 친척도. 그래, 고향도 없이 혼자 죽은 거야. 정말은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인 거지. 소련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금년이 아줌마를 날마다 못 살게 했고, 그것도 모르고 난 과자만 맛있다고 먹었어. 난남은 쓸쓸하게 웃었다. 1시간이 넘었다.
난남은 쓸쓸하게 웃었다. 1시간이 넘었다. 언니, 이젠 들어가 봐야 해요. 그래, 이것 가지고 들어가거라. 닭찜하고 과일 좀 갖고 왔다. 그리고 전번에 부탁한 책도 갖고 왔다. 안내의 일기와 시턴의 동물기가 들어 있었다. 난남은 안내를 사랑했다. 그리고 자신도, 몽실이도, 죽은 금년이 아줌마도, 한국의 모든 여자들은 안내 같다고 생각했다. 어서 가요, 언니. 그래, 불쌍한 것. 엄마 젖 한 모금 먹어보지 못하고 입으로 쌀을 씹어서 만든 암죽을 먹고 자란 가엾은 동생이었다. 내달에 또 올게. 자, 그만 들어가거라. 아니, 언니 먼저 가. 그래, 내가 먼저 갈게. 난남아,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약 먹고 밥도 많이 먹어라. 그만 들어가거라. 난남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대로 현관문 기둥에 기대어 서서 몽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쩔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몽실은 온몸이 기우뚱기우뚱했다. 그렇게 위태로운 걸음으로 여태까지 걸어온 것이다. 불쌍한 동생들을 등에 업고 가파르고 메마른 고갯길을 넘고 또 넘어온 몽실이었다.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어머니가 버리고 이웃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칼과 창이 가엾은 몽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늦게야 구두 수선장이 곱추 남편과 결혼을 했다. 한 가지 짐을 더 짊어진 것이다. 이윽고 산모퉁이를 돌아가고 가랑잎들이 황토길에 뒹굴며 남았다. 난남은 현관문 기둥을 붙잡았다. 뜨거운 눈물이 그제야 볼을 타고 내려왔다. 언니, 몽실 언니,